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저희 연예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날씨를 책임지는 날씨요정 기상캐스터 박소연입니다. 네,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좀 주춤해졌는데요. 날은 굉장히 또 습합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중부지방은 비 소식과 함께 지난주보다 더위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지만 또 그렇다고 막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더 높기 때문인데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권, 제주에는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과 해안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순간풍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나무 줄기가 부러질 수 있고 사람이 제대로 걷기 힘든 정도입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를 중심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정체전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오늘 새벽부터 낮까지는 수도권과 영서에, 오늘 오전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다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산사태와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은 24.9도, 강릉 3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 29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요즘 말 그대로 이상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또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까지 내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는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서 각종 피해 없도록 대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첫 번째 이슈는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 정지 허가입니다. 어제 검찰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 3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월에 건강 등을 이유로 해서 형집행 정지 신청을 냈는데 그걸 이제 검찰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점들을 내세웠는데요.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건강과 생명의 안전 문제가 좀 발생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7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형집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어떻다고 전해지나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어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알만한 사람하고 직접 연락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1941년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81세거든요. 상당히 좀 고령인 나이인데다가 당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당뇨와 당뇨 합병증으로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올해 초에도 2차례에 걸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뇌물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한 1년 7개월 정도 지금 복역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건강 악화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형집행정지 얘기 나오고 이제 광복절 특사 얘기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특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에 20년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사면 여부는 전례에 미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좀 긍정적으로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른바 이제 MB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의원들이 사면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또 반대 의견도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가치가 공정인데 공정이란 가치에 과연 사면을 하는 것과 이게 부합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내부 의견 또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관련 얘기 먼저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완도 실종 가족 차량 발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고 빨리 좀 가족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체험학습 신청을 학교에 내고 그리고 이제 완도로 떠났던 일가족 3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행선지가 완도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완도 인근에서 어딘가에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색을 해왔었는데요. 이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지 28일 만에 신지도 송곡항 인근 방파제에서 한 80m 정도 떨어진 바닷속에서 탑승했던 차량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잠수 요원이 이 조윤아 양 가족이 탔던 차량 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해당 차량 안에서 조양 일가족이 발견되지는 않은 거죠? 네,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차량이 있는 곳이 가두리 양식장 끝부분에 지금 걸려있는 그 위치에 있다 그래요. 네. 거기가 이제 한 10m 정도 가량이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차량이 이렇게 뒤집힌 채 발견이 됐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잠수요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물속 시야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고요. 차량이 굉장히 짙은 썬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차량을 전체를 그냥 인양하는 걸 시도하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차량을 인양을 해봐야 최종적으로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양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이 생활고가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거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차량을 인양을 해봐야지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대해서 추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추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일종의 돈 문제를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조윤아 양 가족이 살았던 광주의 아파트에 찾아가 보니까 법원 특별 우편 송달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게 무슨 의미냐면요. 민형사 소송이나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이제 저런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런 우편이 배달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아파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카드 대금 독촉장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양의 부모가 신용카드 한 곳에서만 한 2,700여만 원의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만약에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 선택이 한 이유가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다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사건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움직인 동선이라든가 또 가족이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연이어서 이제 끊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로 추정해 볼 때 어떤 사고에 연관이 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이제 추정이 나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조양 가족의 그 마지막 모습이 담긴 그 행적이 담긴 CCTV를 보셨을 텐데요. 그 CCTV가 공개된 이후에 오히려 더 의문이 커졌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조양 가족이 머물렀던 펜션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CCTV에 찍힌 영상이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조양 어머니와 아버지가 짐이 든 여행 가방을 먼저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펜션으로 올라가서 펜션에서 조윤아 양을 어머니가 업고 나오는데 네. 그 조윤아 양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10살 정도 아이라고 하면 보통 잠을 자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업고 나오면 어떤 반응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몸이 이게 힘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한테 업혀 나오는 이런 모습이었고 보통 차량에 탑승할 때도 대개의 경우에는 아이가 또 잠에서 깨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하고도 저도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조양 가족 실종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고 이해람 중사 특검팀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입니다. 아마 고 이해람 중사 수사를 위한 특검팀이 구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지 23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공군본부 등 관련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만한 군 시설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수사에 탄력이 붙으면 사건의 진상이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가 나옵니다. 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도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해람 중사가 선임 부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후 이해람 중사가 피해 사실을 즉각 상관에게 알렸지만 상관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덮으려고 시도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이전에 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군사경찰이 사건을 넘기는데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군 검찰이 또 한 달 정도 넘게 사건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해람 중사를 이 과정에서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지난해 이제 5월 21일이었는데요. 이해람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군의 안일한 대응과 군사 사법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왔고요.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까지 이번 사건이 연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고 이해람 중사가 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됐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1차적으로는 성추행이 있었으니까요. 성추행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군 내부 관계자들의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군 사법경찰, 그러니까 군 검찰하고 군 경찰, 군 법무관, 이런 사람들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또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하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았나요? 제대로 한마디로 수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어느 부분에서 나왔냐면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겼는데 수사하는 과정에 관계했던 사람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20비행단 군사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군검사, 또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공군 법무실장을 증거 불충분 혐의로 입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재판에 넘겨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는 지휘자와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건데요. 국방부는 일단 초동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유기죄를 묻기에는 증거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직권남용죄도 굉장히 법률을 적용하고 유죄 판결이 나기가 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직무유기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게 이제 국방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시간도 좀 지났고 초동 수사 지금 문제점 지적도 해주셨는데 특검팀이 어려움이 많겠는데요. 근데 사건 수사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1년여가 이미 지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사건 초기 수사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사건 관계자들의 경우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불리한 진술을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팀이 수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제 군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은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도 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현재 항소심 재판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1심 재판에서는 그 가해자인
상관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지난 6월에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년이 감형이 돼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해람 중사의 사망 책임을 전적으로 가해자에게만 돌릴 수만은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람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해자도 영향을 미쳤지만 부실 수사라든가 그리고 초동에 그 보고를 받은 상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점이라든가 이런 사건 관계자나 책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해자한테만 책임을 모두 묻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해람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가해자가 보내가지고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이었는데요. 이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을 사과하는 행동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감형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감염에 대해서 유족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항소심 재판 결과 듣고 난 다음에요. 이해람 중사 어머니가 과호흡 그러니까 네. 졸도를 사실은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해람 중사의 아버지는 가해자를 위한 판결이다 라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고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고심은 아무리 군사 관련되어 있는 재판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좀 판단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대법원의 경우에는 법률심을 하는 것이지 사실심을 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률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상고심까지 간 다음에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정말 후텁지근하죠. 전국적으로 막 습하고 덥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30곳 정도의 6월인데 벌써 열대야가 나타나고 막 이러죠. 벌써요. 네. 이렇게 6월 하순에 이 정도로 더운 밤이 나타난 건 무려 1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체력관리 잘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음식만 있다면 여름철 잃기 쉬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옷도 얇아지고 즐거운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꼭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 운동을 해보지만 외모만을 위해 무리한 체중 감량을 했다가는 건강도 몸매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사실. 여름에는 몸매 관리뿐 아니라 지친 몸의 원기 회복까지 신경 써야 진정한 자기 관리라고 할 수 있는 법.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많은 이들이 쉽게 이기지 못하는 다이어트라 하는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한 분이 있다는 것. 트램폴린 위에서 신나게 뛰면서 살을 빼는 점핑 다이어트가 한창인데요. 모두 날씬해서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어요. 저기 혹시 누가 살을 빼신 거요? 누구요? 혹시 10kg 넘게 감량한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아시나요? 그게 바로 접니다. 과거 65, 현재는 54kg. 체중 감량이 최대의 성형이라고 말하는 김연미 씨를 소개합니다. 뭘 하면 살이 잘 빠질까 이렇게 막 알아보고 있다가 점핑 운동이라는 게 있는 걸 알았어요. 그냥 한번 체험이라도 해보자 하고 갔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다른 운동 한 거보다 1시간 운동했을 때 땀이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재밌기도 한데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65kg 이상 나갔었는데 제가 10kg 이상 감량을 했어요. 6개월 만에. 나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성공한 체중 감량. 연미 씨가 살을 빼려고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정제된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야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장 트러블, 그다음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피부 트러블,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몸도 이제 안 좋아지고 둔해지고 살도 찌고 굉장히 좀 안 좋았었어요. 막연히 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운동 효과가 배가 됐답니다. 운동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향할 때도 차 대신 몸을 움직이며 이동. 정말 대단하시죠?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에 가까웠던 식단을 신선한 채소와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현미 씨. 소고기, 돼지고기 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요걸로 한번 바꿔봤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체중 감량을 하면서 특히 즐겨 먹었다는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오리 고기. 오리는 한의학에서 폐와 비장 그리고 신장에 좋으며 기력을 보하고 음기를 보충하는 영양 재료로도 소개가 돼 있는데요. 육류 중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높은 오리는 단백질 함량은 높고 칼로리는 100g당 120칼로리로 낮아서 체중 감량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오리고기 속에는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데요. 염증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불포화 지방산 종류들은 외부에서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리고기는 육류임에도 불구하고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몸 안에 산성화되는 것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렵게 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리고기를 섭취했다는 현미 씨. 그중 오리고기의 맛과 영양을 200% 살리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오리 두부면 잡채인데요.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많은 두부면을 이용한 요리입니다. 양파와 오리고기를 넣고 볶다가 두부면과 부추를 넣고 한 번 더 살짝 볶아주면 끝! 두부면은 칼로리도 낮고 더 고소해서 오리랑 먹으면 자꾸 먹어도 더 먹고 싶은 맛이에요. 다이어트에 건강까지 책임지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손색 없죠? 와, 정말 고소하고 맛있겠어요. 다음은 달콤한 단호박과 곁들이는 단호박 치즈 오리찜. 알칼리성 차가운 성질의 오리와 따뜻한 성질의 단호박이 조화를 이루는 요리인데요. 전자레인지로 미리 한번 쪄둔 단호박 안에 채소와 함께 볶아둔 오리를 넣고 치즈를 뿌린 후 다시 한번 전자레인지에 넣고 쪄주면 담백하고 푸짐한 단호박 오리찜이 완성됩니다. 아우, 맛있겠다. 오리는 특히 여름철에 먹으면 더 좋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여름철에 더위가 심해지는 날씨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은 땀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또 호흡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몸 안의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나치게 덥게 되어서 우리 몸이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오리고기 속에 함유가 되어져 있는 레시틴 성분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똑똑한 자기관리로 체중 감량과 건강을 동시에 챙긴 현미 씨. 굶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셨네요. 운동하고 나서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해독력이 강해 독성 물질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오리. 그 강인한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오리 고기. 무조건 안 먹고 굶어서 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운동하고 이렇게 건강한 음식 먹으면서 건강하게 젊게 유지하는 게 제 앞으로 계획입니다. 자칫하면 잃기 쉬운 여름철 건강. 매일 건강한 땀 흘리기와 속까지 든든한 오리 요리로 활기찬 여름철 보내세요. 아자!
네, 핫한 연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의 텐션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죽음밖에 없다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그맨 가수, 개가수는 식상하다, 개수 연기라고 합니다. 오빠! 언제 들어도 재밌어요. 개수. 매일 연구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좀 부담이 돼요, 소개할 때. 왜냐면 사실 이제 뭐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이제 소개 이후로는 제 롤이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없거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새로운 소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 소식 알려주세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현빈, 손예진 3개월 만에 임신 소식입니다. 손예진, 현빈 부부가 결혼 3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알리며 호랑이띠 부모가 된다는 아주 기쁜 소식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 보자마자 네. 아이가 얼마나 예쁠까 이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정말. 그런데 이번 공식 보도 전에 이미 손예진 씨가 한 차례 임신설이 있지 않았어요? 결혼설도 있었고 이번에 또 임신설이네요. 지난 5월에 손예진 씨 옷차림이 뭔가 배가 좀 나온 것 같다 임신설이 제기됐을 때 소속사는 역시나 부인했죠. 아니다. 그런데 불과 뭐 한 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예진 씨가 직접 임신 사실을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 뭐 동료들, 팬들 지금 막 축하가 이어지고 있는데 요 몇 개월이냐, 언제 뭐 아기가 낳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산 예정일 대충 알 것 같은 게 앞서 연기 씨가 호랑이띠 부모가 네, 된다 그랬잖아요. 그 힌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SNS에 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었던 손예진 씨가요. 이번에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심스럽고도 기쁜 소식을 전할까 한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라면서요. 부모가 되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손예진 씨는 현재 임신 초기 단계로 정확한 임신 개월 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절친으로 알려진 이정현 씨가요. 이 축하 댓글에 호랑이띠라는 이 단어를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내 혹은 늦어도 1월 21일, 그러니까 내년 1월 21일 전에는 출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앞서 소속사들이 밝혔던 차기작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기작들 얘기 전에 요게 1월 21일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설날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 띠는 입춘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2월 5일 전에 바뀐다 또 요런 또 얘기도 왜냐하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요런 것도 저희보다 나이도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시죠. 더 잘하실 수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손예진 씨가요. 결혼했을 때 39 요거 올해 초에 종영했잖아요. 손예진 씨가 원래 출연 예정작이 줄줄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을 못한 이유도 뭐예요? 둘 다 한 2년씩 꽉꽉 스케줄이 차 있었는데 요번에는 차기작 검토 중이에요. 이러기만 하고 구체적인 작품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엄마 될 준비? 했더니 이렇게 또 임신 소식까지 기쁜 소식까지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태교에 집중을 하겠죠. 그런데 아빠는 또 돈 벌어야 하나요? 뭐 교섭도 또 공조 투 인터내셔널도 개봉을 하고 하반기엔 하얼빈도 촬영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이 아내 태교, 아이의 태교에는 아빠도 중요합니다. 현빈 씨도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부부의 2세 소식 정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저처럼 많은 분들이 2세 비주얼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공개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 두 사람의 2세는 어떨까라고 이 가상 2세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사진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 떡잎부터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딸아이도 예쁘고 아들아이도 예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 성별에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이 엄마 아빠의 어렸을 때 모습처럼 완성형 이목구비로 태어날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만나보죠. 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뮤지컬계 캐스팅 논란. 과연 진실은? 인데요.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와 김호영 씨의 옥장판 파장으로 뮤지컬계 민낯이 수면 위로 이제 얼마 전부터 뜨겁게 떠올랐죠. 한 뮤지컬 캐스팅과 관련해 옥주현 씨의 인맥이 활용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번졌고 예상보다 일이 좀 커졌습니다. 고소전에 이어 폭로전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아직도 사그러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일명 옥장판 논란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옥장판 논란이 시작된 뮤지컬, 어떤 뮤지컬이었어요? 사실 이제 뮤지컬 엘리자벳 오는 8월에 국내에서 초연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사실 10년을 이어왔던 인기 뮤지컬이죠. 2012년부터 옥주현 씨가 이 엘리자벳 뭐 더블 캐스팅이나 아니면 3명이 동시 캐스팅 되더라도 옥주현 씨는 빠지지 않고 쭉 10년을 해왔는데 특히나 2015년에는 이 원작의 무대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 엘리자벳 20주년 공연이 열렸는데 여기에 옥주현 씨가 한국 대표로 참여해서 이 엘리자벳 연기를 이 원작의 나라에서도 공연한 바가 있었죠. 네, 하지만 뮤지컬 엘리자벳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가 10주년 기념 공연이에요. 저도 이 뮤지컬을 참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10주년, 20주년, 이 10단위의 이 기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미를 두잖아요. 그렇죠. 많은 뮤지컬 팬들이 그동안 엘리자벳 역을 훌륭하게 맡았었던 배우들이 이번에도 주연을 맡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팬들의 바람과는 달리 제작사에서는 처음 참여되는 배우들도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새바람,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라는 이 판단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런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새 얼굴이 옥주현 씨와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좀 친분 캐스팅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게 됐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인맥 캐스팅 논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옥주현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SNS에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혔어요. 이 수백억 원의 돈이 드는 이 뮤지컬 제작에 있어서 어떤 이런 상황을 총괄할 권한은 제작사에밖에 없다. 나는 이 논란에 대해서 해명할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억측과 추측을 불러온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면서 실제로 이 옥장판이란 단어를 썼더니 김호영 씨를 고소했거든요. 아, 이거 진짜 법정 공방까지 가나 했는데 옥주현 씨가 다행히 또 김호영 씨 고소 취하했다고 그래서 이대로 상황이 일단락 되나 했는데 조금 상황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뮤지컬계에서 옥주현 씨를 둘러싼 이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옥주현 씨가 김호영 씨를 고소를 하게 된 이후부터 옥주현 씨에 대한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옥주현 씨가 목 관리를 이유로 에어컨과 히터를 틀지 못하게 했다라던가 아니면 물병을 이제 무대로 나가기 전에 이제 땅에다가 그냥 버리듯이 던지고 가서 뭐 내가 좀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등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옥주현 씨는 이런 폭로에 대해서 일절 해명 없이 뮤지컬 홍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뮤지컬계가 그동안에도 이제 스타 캐스팅 관련해서 관행처럼 그렇게 쭉 배웠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사실 이제 예전에는 뮤지컬계는 뮤지컬 배우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뭐 아이돌 출신 가수 또 배우, 이제 뭐 영화 배우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뮤지컬 배우 무대로 왔어요. 이렇게 저는 함께 하는 거 좋은데 이게 또 한편에서는 결국은 그들의 티켓 파워를 생각해서 이렇게 뭐 뮤지컬 무대에 무분별하게 서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선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이 무대로 온 배우나 가수들 또 뮤지컬 이 선배들이 다 잘 화합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민낯이 드러나긴 했는데 또 저는 일부분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면 이렇게 뮤지컬에서 스타 캐스팅이 중요해? 이게 또 학술지를 보니까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 콘텐츠학회에서 2018년에 이 공연예술 통합 전선망이 있어요. 이거를 분석해서 2020년에 낸 어떤 논문을 봤더니 내가 이 똑같은 뮤지컬을 3번 이상 봤다? 이런 사람이 이때 당시에 2018년에서 1월에서 9월 9개월 사이에 무려 38,000명. 이게 전체 관람객의 한 6% 정도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한 공연을 120번 봤다. 근데 사실 이게 팬덤이라는 거죠. 작품도 작품이지만 나 그 스타가 나오는 거 꼭 볼 거야 이러면서 보는 그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존재합니다. 네, 뮤지컬계 이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기 씨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또 이제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함께했던 동료라 조금 안타까운데요. 가수 김희재 공연 중단 위기에 빠지다입니다. 오는 7월 두 번째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를 앞둔 가수 김희재 씨가 소속사와 공연 기획사 간에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이 법적 분쟁을 벌이는 쟁점은 뭡니까? 결국은 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출연료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김혜지 씨의 이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내용 증명과 고소를 통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가 8회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중에서 일단 우리는 5회의 금액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공연이 되어질 것 중에 5회분은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돈을 안 줘서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희재 씨 소속사의 주장은 사실이에요? 사실 이제 8회 중에서 절반이 넘는 5회를 먼저 줘야 된다. 이거가 사실이긴 한데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팩트는 그럼 하나도 안 줬느냐 그게 아니라 이 공연기획사 또 말에 따르면은 8회분 중에 3회분은 이미 지난 1월에 선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회분 받고 이제 소속사 공연 그 기획사 쪽 얘기입니다만 연습이 한 번도 오지 않고 이런 공연 준비에 김희재 씨 측이 비협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회분은 주고 2회분은 아직 주지 않았는데 다만 주지 않을 생각이었던 게 아니라 그거를 공연 하루 전날인 5월 29일까지 주는 걸 우리도 몰랐지만 사실 상대방도 양사가 몰랐고 이제 이 김희재 씨 측에서 보내온 내용 증명을 보고서야 그 남은 2회분의 지급 시기를 알았던 것이지 돈을 주지 않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다. 또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정리를 하면은 3회분의 돈을 지난 1월에 이미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증명이 6월에 왔어요. 그럼 지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동안 김희재 씨가 연습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공연 기획사의 주장입니다. 또한 공연 기획사 측은요. 김희재 씨에게 보낸 내용 증명을 통해서 그래 알았다. 그럼 5회분을 우리가 뒤늦게 서로 알았으니 이제 지급을 하겠다. 대신에 성의 있는 연습 참여를 해주고 또 김희재 씨와 소속사에서 보유한 곡 리스트를 좀 전해달라. 이것 때문에 편곡팀에서 2주 넘게 지금 뭐 밤을 새워서 곡이 없으니까 곡을 만들고 있다라고 굉장히 좀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희재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둘러싼 갈등,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어떤 결론에 맞을지 역시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영기 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뭘까요? 오늘 좀 아름답고도 무거운 주제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에 눈이 멀어본 적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눈이 멀었다. 네. 한 19년 전인가요? 지연아 잘 지내니? 지영이. 네, 아니요 뭐 이제 애기 둘 키우고 있는 거 SNS가 너무 발달됐어요. 알고 싶지 않은 소식인데 잘 지내니?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연 씨. 네, 저는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사랑에 좀 눈이 멀어본 적이 있나요? 사랑을 하면 원래 눈이 다 머는 거예요. 네. 맞아요. 손깍지 씌인다고 하죠. 오늘 아침부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그와 관련된 연예 얘기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긴 한데 오늘 주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평범한 사랑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가슴에 아픈 상처만 남은 스타들의 얘기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사랑에 속고 결혼에 울고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그 주말 드라마에도 사기 결혼 얘기 좀 나오거든요. 비슷한 얘기 같아요. 예전에 뭐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거였는데 사랑에 속고 결혼에 울고. 야, 시작해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사랑에 속고 결혼에 울고. 첫 번째 스타는 이 중장년층에겐 드라마 수사반장의 악역 캐릭터로 각인된 분인데 한번 유추해 보시죠. 악역이면 이제 범인일 텐데 어떤 범인이었죠? 어떤 범인이었나? 이분은 이제 드라마 수사반장을 할 때 극중 사형 30회, 사형 30회, 무기징역 20회를 받아서 범죄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어요. 오죽하면 당시에 이제 뭐 밥을 먹으려고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면 이제 식당 주인이 오해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수사반장 세대가 아니어서 사실 본 적이 없는데 다른 힌트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인 MC를 위해서 아침에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좀 짧아요. 짧으니까 한번 한번 보세요. 근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샵
김신영 들어가면 돼요. 김신영 씨. 발몸을. 따가야겠다. 알죠. 그렇죠. 모팔모 캐릭터를 연기한 이계인 씨 맞죠? 정답입니다. 사랑에 속고 결혼에 울고 첫 번째 주인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배우 이계인 씨입니다. 근데 이계인 씨가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이거 믿기지 않는 사실인데요? 그쵸. 2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가 사기였다고 이계인 씨가 사실 뒤늦게 밝혔는데 사기도 이런 사기는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세상에 첫 번째 아내에게 이계인 씨 말고 또 다른 남편이 있었어요. 또 다른 남편? 이계인 씨가 남편인데 남편이 또 있었다. 네. 우리나라에서 중혼이 허락되지 않는데 이게 뭔 소리냐 싶은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계인 씨와 이 첫 번째 아내는요, 사실혼 관계였고요. 혼인신고를 올리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계인 씨가 이 여인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시간을 거슬러서 이 첫 만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1990년대 이계인 씨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굉장히 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상황이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못 살 것 같더라. 술 마시고 친구들에게 술주정을 하고 내가 무너졌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엄마 산소에 가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너무 모든 게 피폐해지더라 라면서 방송을 통해서 털어놓았을 만큼 이 당시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요. 자신의 단골 가게에서 바로 이 문제적인 이 여인, 이 문제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딱 나타난 여인이 문제적 여인이었습니다. 설마 두 분이 그러면 딱 첫눈에 반한 그런 거예요? 첫눈에 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수사반정의 악역 전문이었고 이제 이계인 씨 좀 캐릭터가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이계인 씨 단골 가게 주인이었잖아요. 이 단골 가게 주인이 합석하면서 또 아이고 속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이 여성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제가 사실 성당에 가서 시집가게 해달라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계인 씨예요. 우리 겉에 이렇게 흉악한 분들이 마음이 또 여립니다. 꽃에 뒤에 꽃 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동화책에서도 보지만 그 말에 운명을 느낀 우리 이계인 씨가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고 하네요. 아니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곳 없을 때 나타난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왜 문제적 여인이 됐을까요? 일단 이계인 씨의 첫 번째 아내, 이 문제적 행동은요. 결혼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외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외박을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너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이계인 씨가 장모님이라고, 당시 장모님이죠. 당시 장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꾸. 근데 아내 어디 갔는지 아냐? 라고 물어봤더니요. 장모님이 이서방 아는 그 친구 집에 갔어 이러고 어느 날은 또 아는 그 언니 집에서 자고 오나 봐 이렇게 자꾸 아내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이 아내의 행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이계인 씨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아내의 조카인데요. 이 조카가 이계인 씨를 만나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이계인 씨를 만나서 울어요. 울면서 너무 나쁜 이모다. 사실 우리 이모가 다른 남자랑 10년 동안 동거를 하고 10년. 이런 충격적인 폭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 말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한번 따라가 보세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너무 나쁜 이모예요. 라고 주변에서 알려줬어요. 아니 기가 막혔겠는데. 그래서 이계인 씨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사랑했나 봐요. 조카 말, 한 사람 말만 믿고는 믿을 수 없다 생각하고 이 사라진 아내를 찾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잡아놨으니 경찰서에 오십시오. 경찰서에 가야 되는데 믿기질 않아서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그래도 힘을 내서 우여곡절 끝에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내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그분은 문제가 아닌가요? 함께 산다던 또 다른 남편이 경찰서에 같이 있었다고. 아니 그 아내의 또 다른 남편 누구였어요? 정말 말로만 듣고 우리가 형체를 본 적이 없었던 바로 그 사람.
스폰서였었다고 합니다. 어머. 당시에 40세였던 이계인 씨보다 그냥 딱 봐도 적어도 한 20살 이상은 많아 보이는 60세의 한 어르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스폰서 노릇을 하면서 10년 동안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아내가 심지어 그 당시에는 조강지처 노릇까지 했었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첫 번째 아내가요. 이 이계인 씨보다 20살 많은 이 스폰서의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쯤 내가 새로운 좀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틈을 타서 이계인 씨를 만나서 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단지 그래서 결혼을 했다. 야, 이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그 굉장히 소중한 인연인 거고 평생을 같이 하는 건데 그럼요.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망가진 거죠. 우리 순정남 이계인 씨가 얘기합니다. 정말 남의 인생 다 망가뜨려 놓고 그러나 혼인신고도 안 해서 남남이고 사실혼 인정도 안 되고 그런데 더 억울한 건 주위의 시선이었다고 그래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이계인 씨 캐릭터가 좀 세다 보니까 악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 남자 잘못으로 결혼거 잘못됐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 그때만큼은 연예인인 게 너무 괴로웠다. 그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계인 씨를 속이고 결혼한 이 아내 혹은 그 스폰서라는 그 내연남도 용서를 구했나요, 이계인 씨에게? 이 아내의 또 다른 남편인 60대의 그 내연남 이계인 씨에게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다. 제발 나에게 보내달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계인 씨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계인 씨 결국 술에 빠져서 살다가요. 당시에 그 고두심 씨랑 같은 아파트에 그 이웃 주민으로 살고 있었대요. 근데 고두심 씨가 아니 정신 차려라. 빨리 네가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준 덕분에 모두 정말 힘들게 모든 걸 다 잊고 새롭게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이계인 씨 웃으시는 모습 보면 저까지 기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앞으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만나볼까요? 네, 사랑에 속고 결혼에 울고 두 번째 스타는 대중에게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혹시 비혼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니까 재벌 사칭녀에게 속아 사기를 당할 뻔한 배우입니다. 아니, 이 스토리부터가 벌써 뭐 한편의 드라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남자 배우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제 MC가 모를까봐 제가 이제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할 텐데 정말 결정적입니다. 7글자 하나만으로 이걸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네. 정말 상징적인 알죠. 바로 알아요. 네. 그런데 똑같아. 알죠. 지적이면서도 뭔가 섹시한 이미지의 그 배우. 바로 알죠. 네. 그러면 두 분 동시에 한번 외쳐보실까요? 예. 3, 2, 1! 김상중 씨. 맞습니다. 사랑에 속고 결혼에 울고 두 번째 주인공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배우 김상중 씨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두 번 놀랐어요. 결혼하셨다는 것도 놀랍고 두 번째는 사기 결혼에 휘말리셨다. 그러게. 이것도 좀 놀라운데요? 네, 1990년 연극 I Love 빵으로 데뷔한 김상중 씨가 대중에게 인지도를 확 높인 작품이 있습니다. 90년대에 정말 인기 작품이었던 목욕탕집 남자들인데요. 여기에서 배종옥 씨와 결혼에 꼴이 나는 노총각 역할을 맡으면서부터예요. 그런데 이때 김상중 씨가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한 번의 이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결혼은 그럼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재혼했을 때 사기 결혼이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한 20년 전, 거의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3년 11월에 김상중 씨가 결혼을 발표하는데 우리는 결혼 초혼인 줄 알았는데 재혼이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한 적도 잘 몰랐고 이혼한 적도 몰랐는데 재혼? 그러나 아이고 그냥 얼마나 반가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면서도 또 축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건데? 만남 자체는요, 정말 한 편의 영화처럼 우연이고 로맨틱했습니다. 김상중 씨가 사실 연예계에서 정말 소문난 바이크 매니아잖아요. 이 경기도 양평 팔당댐 근처에서 바이크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요, 한 여성분이 몰고 가던 오픈카와 꽝 충돌을 할 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연으로 이 시작된 두 사람이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이어가게 됐고 결국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김상중 씨의 결혼이 주목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가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 재벌가의 딸이었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그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 그 여인이 바로 재벌가의 딸이었다. 이마저도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요. 여기에 반전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김상중 씨가 먼저 알리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도로 김상중이 재벌가의 딸과 결혼을 한다라고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재벌가로 알려진 그 상대방 여성분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이 재벌가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내게 돼요. 내용이 뭐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재벌가의 딸이라고 이야기한 이 여성의 정체가 사실은 가짜였기 때문에 정말 대국민 사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P그룹이었어요. 이 P그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장에게는 2명의 딸이 있다. 딸이 있는 건 맞는데 일단 첫 번째 딸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아주 잘 살고 있고 두 번째 딸 이미 결혼했다.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다. 우린 다른 딸이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거죠. 그럼 김상중 씨하고 결혼하려던 그 여성의 정체는 뭡니까? 여성의 정체. 사실요. 누가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사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김상중 씨가 아무리 지적이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 모든 게 이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정체를 모르셨으니 뭐 본인이 얘기한 건 이제 지금 재벌가 숨겨진 딸이라는 거예요. 공식적 딸은 아니지만. 네. 그런데 사실 그러면 P그룹이 왜 이런 보도자료를 냈느냐. 사건 발생 2년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그룹의 딸이라고 이게 본인이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사칭이었지만 일단 그냥 그때는 뭐 피해자도 없고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김상중 씨를 딱 이렇게 명백한 피해자가 있고 이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중 씨 정말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다가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여성이 처음부터 김상중 씨한테 제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P그룹의 딸입니다라고 셀프 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확인이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처음 소개부터 내가 숨겨진 딸이다. 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상중 씨도 그리고 이 P그룹 측도 보도자료를 보고 사실을 알게 됐고요. 바로 이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여성이 했던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요. 김상중 씨에게 이 여성이 한 몇 가지 이 거짓말들이 점점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이게 점점 더 무서워지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일단 이름부터일까요? 본인이 1966년생 전 모모 이렇게 밝혔는데 이름이 이게 특이한 건지 국내에 당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1966년에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단 한 명이었는데 이미 결혼해서 또 잘 살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는 집이에요. 우리 집 저기 도곡동에 그 높은 그 주상복합 아시죠? 거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몇 호야? 호수까지 알려줬는데 그 호수에는 다른 사람이 살아요. 혹시 호수가 틀렸나? 그 어떤 그 건물 거기 자체는 사는 건 아닌가 했는데 그곳에 어느 곳에서도 그분의 흔적을 그 여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 그 여성이 2대의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는데 그 2대가 다른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 다른 이름 모두 본인이 밝힌 전 모모 이건 또 아니었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김상중 씨가 정말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혼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김상중 씨의 충격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맞아요. 결혼 사기극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제가 지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김상중 씨가 모든 걸 잃었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말하자면 치과 생활을 하는데 모두가 걱정했어요. 어떡하지? 이게 또 우리 또 이렇게 멋있고 자존심 센 남자들 이게 휘어지지 못하면 이게 부러지거든요. 다행히 그러나 돌아와서 지금 어떻습니까? MC 우리가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글자만 말해도 누군지 알고 연기면 연기. 지금 아주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스타 만나볼까요? 네, 사랑에 속고 결혼에 울고 다음 스타는 어떤 분일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사기 결혼으로 인해서 미혼모에서 이혼녀가 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가수분이십니다. 네, 이것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사기 결혼으로 미혼모에서 이혼녀까지 됐다.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제가 사진으로 힌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어떻습니까? 입술이고 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립스틱 색을 바꾼 것 같은데. 립스틱. 네. 그럼 가사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 정말 예의 센스쟁이. 내일이면 이치리 꼭 이치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자, 맞습니다. 사랑에 쏘고 결혼에 울고 세 번째 주인공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큐워드 Let's get it. 임주리 씨. 그렇습니다. 네. 임주리 씨는 언제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뭐 결혼 한 번 하셨으니까 첫 번째이자 유일한 그 결혼 때 사기를 당하셨는데 임주리 씨가요, 출중한 외모의 미국 유학생을 만나게 돼요. 야, 이거 출중한 외모에 우리 얼굴에 속으면 안 되는데, 당시 이 남성에 의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데 그 흔들린 이유 왜 잘생겨서 그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거부터 좀 들어볼게요. 사실 임주리 씨가 오래 무명 끝에 조금 이제 가수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나 남자 이게 생각이 아니야. 나는 지금 가수로 먼저 성공해야 돼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인이 친분이 있는 남자를 소개해줬는데 그게 바로 그 출중한 외모의 미국 유학생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얼굴에만 반한 건 아니고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무려 12시간을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대화가 잘 통하는구나. 이러면서 아주 첫눈에 반해버렸다네요. 근데 그 연애 상대가 유부남이었다는 거고 임주리 씨는 그걸 몰랐다는 거고. 일단 임주리 씨에 따르면요. 당시 배경도 조건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온리 사랑, 이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사이가 깊어지고 난 후에야 미국에서 이혼 조정 신청 중인 즉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사실 임주리 씨가요, 이 전 남편의 외모가 좀 워낙 동안이기도 했었고,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 썸을 탄다, 아니면 좋아하는 기류가 보인다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결혼한 사람들은 미리 밝히잖아요. 그럼요. 나 결혼했다, 나 유부녀다, 유부남이다.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었으니까 나는 정말 몰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상황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임주리 씨가 이때 더 이상 혼자의 몸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임신 중이셨나 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임주리 씨가요, 임신 후에 이 당시에 만났었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임주리 씨가 그래,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이건 운명이다라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미혼모로 살기로 어렵게 결정을 한 다음에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정말 저 먼 땅에서 혼자 이제 출산을 하고 엄마가 됐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 지 22일 만에 결국은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아주 뜻밖의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뜻밖의 계기가 생겨서 이쯤에서 퀴즈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떠났던 임주리 씨는 왜 22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을까요? 1번, 유부남이었던 아이 아빠가 다시 솔로가 돼서 2번, 출산 후 건강이 안 좋아져서 3번, 노래가 역주행해서 맞죠? 저는 이거 알 것 같아요. 3번. 3번. 노래가 역주행해서 우리가 다 아는 그 노래가 우리말에 대박이 난 거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정답입니다. 정답이죠. 네, 그 노래가 지금의 임주리 씨를 기억하게 해준 바로 제목 제가 계속 불렀죠. 립스틱 짙게 바르고입니다. 사실 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뒤늦게 드라마 엄마의 바다의 OST로 이제 수록이 되면서 인기를 얻었고 인기 차트에 오르며 임주리 씨에게 두 번째 전성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네요.
네. 립스틱 짙게 바르고는 이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한번 들으면 중독성이 있잖아요. 잊혀지지 않죠. 근데 원래 이 노래는 임주리 씨 노래는 아니었다면서요? 맞아요. 이 노래가 원래는 작곡가가 가수 이은하 씨한테 주려고 작곡했다고 그래요. 네. 상상해보면 그 허스키 보이스로 불렀다 또 다른 발라드 명곡이 됐을 것 같은데 노래에는 임자가 있습니다. 임주리 씨가 그 작곡가 집에 놀러 갔던 거예요. 임주리 씨한테 이 노래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딱 악보를 보고 너무 노래가 좋아서 작곡가 쌤한테 조른 거죠. 이거 져주세요. 해서 임주리 씨의 노래가 됐는데 그 노래를 이렇게 말하자면 녹음을 해놓고도 사랑해서 했겠던 남자였는데 아이고 그게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포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임주리 씨는 밀려 막 들어오는 스케줄로 인해서 몸이 뭐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제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인기를 얻은 이유에 대해 립스틱, 나팔꽃, 마지막 선물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여성들이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별과 사랑의 아픔으로 눈물을 짜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간결하게 표현해 TV와 라디오는 물론 노래방에서도 최고의 인기곡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생후 22일 된 아기는 정말 신생아거든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들 아시죠? 22일 된 아기면 정말 요만해요. 정말 작아요. 그래서 장거리 비행을 하기엔 사실 무리일 수도 있는데 임주리 씨가 그때 이제 생활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아기 바구니에 아기를 넣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어머니에게 이 아기 바구니를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임주리 씨가 출산 후에 이 부은 몸을요, 붕대로 정말 꽁꽁꽁꽁 빡빡 싸서 방송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홀로 아이를 키우던 임주리 씨. 그런데 이 아이 아빠와의 인연이 쉽게 끊기지 않았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지 5년이 지난 후에 이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당시 이 처음 만났을 때는 유부남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이 아이 아빠가 이혼한 상태였고 임주리 씨에게 이제 진짜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결혼을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임주리 씨가요, 미국에서 살자라고 얘기한 이 당시의 남편의 말을 듣고 일단 나를 속였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결혼을 하자라고 판단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생활도 정말 찰나고 잠시였어요. 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아서 결국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 임주리 씨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내가 싱글맘이 될 생각을 하고도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뭐 노래가 역주행해서 왔는데 노래도 잘 되고 이 남자분이 이혼했다면서 5년 만에 찾아서 결혼까지 했어요.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건 정말 핑크빛 미래밖에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야 어렵게 막상 결혼을 하고 났더니 뭐 하나도 맞지를 않더래요. 일단 이분 미국 유학생이어서 그런가요? 식성부터가 맞지가 않고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조금만 다툼이 있으면 뭐 미국을 너무 자주 가버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임주리 씨 표현으로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을 할 때는 뭔가 결정적 계기가 있죠. 그 결정적 계기는 뜻하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네, 임주리 씨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 뜻밖의 계기는 바로요, 이 친정어머니와 전 남편의 훈육에 대한 이 의견 차이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바쁜 가요계 활동으로 이 임주리 씨의 아이는요, 친정어머니가 돌봐줬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이 아이를 볼 때 어머니랑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어머니가 남편이 이 아이를 막 혼내고 있으면 아니 왜 이렇게 아이를 야단을 많이 치냐, 그리고 왜 이렇게 애를 때리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 남편이 삐진 거예요. 아니 내 애를 내가 혼내는데 왜 어머님이 장모님이 이러면서 미국으로 그 길로 떠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별거 기간이 쭉 길어졌고 결국 임주리 씨가 남편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졌고 그동안 쌓인 일들이 있으니까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임주리 씨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는 노래가 대박, 그야말로 성공을 거두고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임주리 씨 노래가 역주행을 하고 그냥 틀기만 하면 사실 임주리 씨 노래가 나왔었어요. 그 정도의 인기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업해봐라 라는 얘기가 좀 많았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여자 가수니까 좀 화장품 사업 같은 거 해보는 거 어떻겠니? 라는 제의가 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화장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일단 모르지만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사업해볼게 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만 즐길 수 있는 이 굉장히 멋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일산에요. 무려 1,300평의 땅을 삽니다. 그래서 이곳에 토탈 뷰티 이런 샵이라고 해야 되나 공간을 만드는 거라서 패션도 넣고 화장품도 넣어서 여성들이 뭔가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임주리 씨 만나서 이 얘기를 직접 들었었는데 게다가 중국에까지 막 진출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좀 나는 바쁘니까 해주세요 하고 돈을 줬는데 투자자들이 내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심지어 빚까지 져놓고 이게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 빚을 갚는데 무려 10년이 걸렸는데 이젠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아들까지 트로트 가수 데뷔해서 아주 모자가 함께 활동하는 모습 보기 좋더라고요. 네, 임주리 씨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마지막 스타 누군지 전해주시죠. 네, 사랑에 속고 결혼에 울고 마지막 스타 198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분인데요. 힌트는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태극기. 무궁화. 국기가 국화잖아요, 그렇죠?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게 애국가를 주로 부르는 가수인가요? 애국가? 누굴까요? 잘 애국가 모르겠는데요. 전문 가수인가? 너무 어려워요, 영기 씨. 지금 뭐지? 보시니까 힌트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게 재용 MC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저 애국 저 뭐야 태극기만 지금 나온 거 아니었어요? 뭐 노래가 나왔었나? 공개 한번 해주시죠. 그래도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난 내가 오! 80 저기 지금 태극기하고 사실은 태극기만 보고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제 나의 기쁜 되어 주오. 86년에 지겹게 나왔던. 네. 그 노래의 가수. 그렇습니다. 사랑에 속고 결혼에 울고 네 번째 주인공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정수라 씨입니다. 정수라 씨. 네. 아니 근데 태극기 달랑 갖다 놓고 나한테 아시겠죠? 이러면은 알았죠. 저만 제작진하고 교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싶었어요. 그럼 노래라도 하나 해줘야지 정수라 씨가. 근데 만원 스타인데 그러면 이 결혼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만원이었죠. 43살 2006년이었는데 대한민국이 기뻐했습니다. 정수라 씨의 결혼을. 그런데 사실 왜 그랬냐면 정수라 씨가 어머니, 언니 다 부양하면서 살아서 본인 얘기예요. 난 웨딩드레스 입을 일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결혼을 2006년에 했고 그런데 그 꿈만 같을 것 같았던 그 결혼 생활에 7년 만에 2012년에 햇수로 7년 만에 끝이 나요. 근데 정수라 씨가 정말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기억. 지우고 싶은 흔적. 이렇게 2006년에서 12년을 편집해내고 싶은.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사기 결혼이었어요. 네, 전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 남편 9살 많은 사업가였어요. 뭐 당시 그 초혼이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뭐 정수란 씨한테 초혼이었죠. 근데 뭐 그 상대하는 재혼이었고 또 성장한 장성한 두 아들이 있다. 9살 연상이다 보니까 뭐 그런 정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어요. 그 느끼한 결혼인 만큼 정수라 씨가 단란한 모습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수라 씨가 결혼 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정말 깨소금 볶는 그런 러브하우스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첫 출근 날 당시 남편에게 밥 대신 계란찜을 만들어줬던 이 일화를 공개를 하면서 이 한 숟갈만 한번 떠봐라 라고 해서 이 남편이 딱 먹었어요. 근데 몇 점이냐라고 했더니 계란찜을 가지고 80점이라고 점수를 줬대요. 그러면서 한 숟갈 이후에 더 이상 뭐 먹지는 않았다. 뭐 이런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수라 씨가 정말 이 남편분을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갖고 싶어서 2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 늦은 결혼 생활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정수라 씨 자신의 결혼을 사기 결혼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정수라 씨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 수라야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봐. 너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수라 씨가 왜 콩깍지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결혼을 밀어붙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 정수라 씨가 가수 변진섭 씨의 소개로 만난 지 11개월 만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 5년 후에야 이 남편의 목적을 알게 됐다고 해요. 정수라 씨가 굉장히 그 유명한 이 히트곡이 많은 가수잖아요. 목적이 돈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자신에게 가장 힘든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돈이었으면 뭐 얼마를 뭐 사업 자금으로 지원해주고 뭐 이랬다는 거죠. 정수라 씨 그 주변에 살던 이웃 다른 가수분들한테 제가 들었는데 최소 20억 원. 결혼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그냥 정수라 씨가 사업 하는 사람 돈 필요하지 해서 이렇게 하나씩 돈을 드린 거예요. 계속 돈을 주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신혼집, 결혼 전에 살던 방배동집 이것까지 다 담보대출 받아서 또 혹은 본인이 모르는 대출까지 생겨서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심지어 그 결혼 전에 살던 집엔 어머니가 살던 집이라 그게 경매에 넘어가니 어머니는 정말 땅으로 뭐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됐으니 이걸 정수라 씨가 얘기하기 전에 주변에서 그랬습니다. 이 결혼 목적 돈인 것 같아.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리는데 물론 7년이 걸렸네요. 아이고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주제는 사랑에 속고 결혼에 울고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없이 이번 주는 계속 후텁지근하게 살아야 될 네,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불쾌지수 높아지거든요. 기분 좋은 생각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